이집트는 지금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죠. 예전부터 이집토마니아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집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졌고 어떻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서양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한 최초의 기록도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5세기경에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특히 그리스와는 다른 이집트의 풍습과 생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드는 장례 관습과 고도로 조직화된 종교 제도와 사제들, 그리고 고양이나 악어 등 동물들을 신성시 여기는 것과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드는 나일강의 중요성,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누구나 하게 되는 궁금증이죠. 도대체 저 대피라미드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피라미드를 어떤 기계장치를 사용해 돌을 끌어올려서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후대의 사람들은 그 기계를 헤로도토스의 기계라고 부르면서 재현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시칠리아의 디오도루스 시켈로스는 당시 크레인 같은 도구는 없었기 때문에 언덕을 만들고 경사로를 통해 건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라미드의 제작 기술이 뛰어나 영원히 지속될 건물이라면서 마치 신이 거대한 돌덩이를 만들어 모래 위에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시인인 시돈의 안티파트로스는 그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데 대피라미드 역시 목록에 포함되었죠. 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도 피라미드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피라미드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핑크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생물이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물론 이 스핑크스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는 수호자로서 신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스핑크스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파라오를 표현하고 파라오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거대한 조각상이 신화와 연결되자 그 신비함은 더 커져갔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어떤 지혜와 신비를 상징하는 말하는 조각상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랍인들조차 이 조각상을 공포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부 알홀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만큼 스핑크스를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여기면서 그 거대한 모습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후에 이집트를 로마가 지배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집트를 황제의 직속 통치 아래 놓았고 이집트의 흥미를 느끼고 직접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고 테베에서는 멤논의 거상을 방문합니다. 사실 멤논의 거상은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 파라오인 아메노테프 3세를 묘사하고 있는 조각상인데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조각상을 보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멤논의 거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 석상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석상 중 하나가 신기하게도 어떤 파열음 같은 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로마 시대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스트라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소리는 주로 2월이나 3월에 해가 뜨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역시 자신도 그 소리를 들었다며 그 내용을 비문에 적어둡니다. 다만 이후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이 석상을 복구하려고 시도하면서 균열이 봉합되었고 이후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고대부터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고 석상이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집트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집트를 더 가깝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도 스핑크스나 멤논의 거상 등 이집트 문화와 자신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죠. 사실 고대 그리스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고대 이집트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사제계층과 신탁, 의식 같은 개념에도 영감을 주었고 신들의 형태와 신화에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인 이시스 신을 숭배하고 이집트의 신 호루스에서 유래한 하포크라테스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숭배도 있었죠.
로마의 캄푸스 마르티우스를 비롯해서 로마 전역에 이집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이곳에서 성대한 의식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숭배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또한 이집트를 지혜와 학문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수학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플라톤은 솔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집트의 지혜와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솔론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그곳의 성직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이때 바로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죠.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학문의 성지와 같았죠.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학자 유클리드를 비롯해 지구의 둘레 계산을 시도한 에라토스테네스, 그리고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수학이나 천문학, 기하학, 그리고 측량 등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는 이집트를 학문의 원천이자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그런 문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도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집트는 아기 예수와 성가족이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 피난했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머물렀던 피난처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억압한 나라이며 우상 숭배와 이교도적인 관습이 성행하는 그런 심판받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인 출애굽기에서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피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로 인해 이집트의 파라오가 절대 권력으로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억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고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노예들이며 마치 채찍질을 해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최근까지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일지와 건설 노동자들의 마을이 발견되면서 당시 노동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집트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이집트를 여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죠. 성가족이 머물렀던 올드 카이로의 성 세르기오스와 바쿠스 교회에 방문하거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로 전해지는 시나이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중의 하나인 성 카타리나 수도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의 성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고 고대 이집트 유적을 보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14세기쯤부터는 성지 순례 코스에 대피라미드도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피라미드가 요셉의 곡물창고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모자이크는 13세기에 제작된 베네치아 성마르코 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이집트에 머물던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 수많은 곡식을 곡물창고에 채워두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곡물창고가 바로 피라미드였다는 얘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지순례를 하던 사람들의 여행기 중에서는 이집트에 가서 요셉의 곡물창고인 피라미드를 보고 왔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는 곡물창고가 아니었고 그런 오해는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서기 8세기경 이집트는 아랍이 점령하게 되고 서양 세계와 이집트의 연결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학자 키르어는 상형 문자를 해독해 고대의 지혜를 밝히려고 했고 헤르메스주의 등 신비주의 철학에서는 이집트가 신비로운 지식의 원천이며 연금술과 점성술도 이집트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집트의 신비주의적 측면으로 인해 현대까지도 이집트 문명은 무슨 초고대 문명이냐는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죠. 시대적 상황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동방과의 무역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 영국은 인도로 가는 루트에 있는 이집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1798년에 영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과학자, 엔지니어, 역사가, 지도 제작자 등 다양한 학자들과 동행하는데요. 이들이 원정 이후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건축, 예술, 자연사 등을 정리한 이집트에 관한 서술을 출판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집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학자들을 데려온 이유였죠. 프랑스 군대는 대승을 거두고 손쉽게 카이로를 점령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프랑스의 전쟁을 선포했고 카이로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영국의 넬슨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면서 보급품과 지원군을 차단시켰고 결국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원정은 정치적으로는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이집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정 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면서 상형문자 해독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프랑스의 학자 샹폴리옹이 결국 상형문자 해독에 성공합니다.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자 이집트학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존 페린과 플랜더스 패트리, 프랑스의 오기스트 마리에트, 이탈리아의 벨조니, 프로이센의 넵시우스, 미국의 조지 레이즈너 등이 이집트 전역에서 새로운 유적들을 발굴하고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이집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유럽에서는 낭만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했는데요. 낭만주의는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장소에 대한 동경을 묘사했죠. 바이런 같은 시인도 동양의 신비로움을 묘사했고 천일야화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양을 어떤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로 상상하고 동경했으며 또한 매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서양 세계가 동양을 타자화하고 왜곡하며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양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여행하게 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는 서양 세계에 이러한 환상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신비로운 문명이고 매혹적이고 이국적인 데다가 유럽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와도 관련이 있고 성경에도 나오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많은 미지의 세계이며 때마침 상형문자도 해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집트 문화는 이제 유럽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파에서는 이렇게 이집트 열풍을 풍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열풍이 불자 유럽에서는 이집트 양식이 들어간 수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많은 가구나 캐비닛, 브로치, 시계, 꽃병, 촛대 등이 이집트 양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귀족들과 박물관들은 이집트 유물들을 열성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도굴꾼들도 성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몰래 유적지에 들어가서 유물을 도굴하거나 현지인들로부터 값싸게 유물을 수집하고 이것을 유럽의 귀족들이나 박물관에 팔기도 합니다. 파라오들은 무덤에 보물과 귀중품들을 함께 묻었기 때문에 수천 년간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도굴꾼들로부터 유물들을 보호하고자 했고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지휘 아래 이집트 유물부가 만들어지고 카이로 박물관도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집트 유물은 계속해서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고 각 유럽 도시의 유명 박물관들에도 유물이 보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집트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대의 무덤을 발굴하고 새로운 유물이나 보물을 찾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기도 했죠.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요. 또한 여러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도 이집트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아이다가 만들어지고 홀란드 작가 프루스는 역사소설 파라오를 썼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희곡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를 썼죠. 특히 서양 세계에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의 연인이었던 데다가 절세미인이며 관능적이고 독사로 자살했다는 최후까지. 물론 이것은 창작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어떤 동양적 미인에 대한 환상에 딱 맞았고 제품 광고에도 클레오파트라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인기는 유럽의 건축 양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많은 기념비들이 오벨리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각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피라미드와 비슷한 건축물들도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980년대에 지어지긴 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도 피라미드가 지어졌죠. 이렇게 스핑크스를 번딴 조각상들도 각 유럽 도시들을 장식했습니다. 아예 이집트에서 직접 스핑크스를 가져와 세워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온갖 건축물들이 이집트 양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이집트 열풍은 곧 이집트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집트를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1847년에 존 머레이는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핸드북이라는 여행 가이드북을 출간했습니다.
존 머레이는 최초의 현대적인 여행 가이드북을 출판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정보가 부족하던 시대에 이집트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었죠. 일단 이집트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다니긴 어렵고 드라고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통역과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길을 안내하고 유적지를 소개하고 현지의 관습과 법률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존 머레이 책에는 분명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떤 드라고맨은 부풀려진 가격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놓고 박시씨를 요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드라고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한 당시 여행 코스는 대부분 다하비아라는 범선을 타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의 속도는 매우 느렸고 여행자들은 보트와 승무원을 찾고 배 안에서 사용할 물건들도 카이로 시장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고 운반하고 흥정도 해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1850년대 후반에 이집트를 여행하는 데는 약 2개월간 200파운드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돈은 중산층의 연평균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즉 아직은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 학자들 정도만 이집트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860년대에는 100척이 넘는 배가 나일강을 따라 여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를 좀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철도가 연결되기 시작했고 증기선이 출현했고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하게 됩니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잇는 최초의 철도 노선은 1856년에 완공되었고 카이로와 수에즈도 철도로 연결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룩소르와 아스완까지 확장되었죠. 철도는 이집트 내에서 여행을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객들을 유럽에서 이집트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나일강 위에서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증기선의 출현은 수에즈 운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수에즈 운하의 건설로 지중해와 홍해가 연결되면서 동양으로 가는 경로를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목적지가 이집트가 아니더라도 배가 수에즈 운하를 지날 때 잠시 정박하고 이집트를 방문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를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을 지휘한 것은 프랑스의 렙세스였지만 운하는 곧 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령이 되면서 영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여행하거나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영국의 토마스 쿡인데요. 그는 최초의 패키지 관광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현대적인 여행사 운영 모델을 만들면서 현대 관광산업을 개척한 인물입니다. 단체 여행으로 비용을 크게 줄이고 복잡한 여행을 쉽게 만들어주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는 패키지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끈 토마스 쿡은 1869년에 수에즈 운하 개통을 목격하기 위한 여행으로 처음으로 영국인들을 이집트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 여행에 대한 사업성을 확인한 토마스 쿡은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인 존 메이스 쿡이 카이로에 사무실을 열었고 회사 이름도 토마스 쿡 앤 선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쿡은 이집트에서 수백 명의 통역과 가이드, 증꾼들을 고용하고 회사가 통제하면서 이집트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증기선을 나일강 크루즈로 대비시켰고 관광객들을 빠르게 수송했습니다. 나일강 크루즈는 점점 화려해지고 나중에는 떠다니는 호텔처럼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쿡의 여행사는 일단 관광객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면 시내 관광을 하고 카이로로 가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올드 카이로와 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나일강 크루즈는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시우트와 룩소르, 아스완 등 중간역들에 정차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와디알파까지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수단의 하루툰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룩소르와 아스완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영국 영사관과 호텔, 병원, 우체국, 전신국 등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쿡은 2개월에 200파운드 정도였던 이집트 여행 비용을 20일에 50파운드까지 줄였습니다. 이집트 관광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 투어를 조직했지만 절반 이상의 수익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는 영국의 중산층 이상에서 가장 큰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나중엔 다른 유럽의 관광객들도 많아졌습니다.
1889년에만 10,000명 이상이 카이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카이로에는 관광객들과 사업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넘쳐났고 너무 유럽인들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소유한 호텔도 이집트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피라미드뷰로 유명한 기자의 맨하우스 호텔도 1886년에 열었고요. 1905년에는 룩소르에 윈터 팰리스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토마스 쿡 역시 호텔을 지었습니다. 아스완의 올드 캐트렉트 호텔이 대표적이죠. 토마스 쿡은 이집트에서 국제관광산업의 중요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쿡의 이러한 성공은 결국 이집트가 영국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스완에는 영국 수비대가 주둔했고 관광객들은 안전하게 이집트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쿡은 영국과 이집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배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편물을 운송하거나 영국군의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을 마련해주기도 했죠. 덕분에 토마스 쿡은 이집트에서 나일강 크루즈를 거의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는데 1년에 250만 달러 이상을 썼고 25년 뒤에는 거의 4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수익의 대부분은 크루즈와 호텔을 운영하는 유럽인들이 차지했지만 말이죠. 크게 성장하고 있던 이집트 관광산업은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면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다시 이집트 여행이 부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집트 고고학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것이었죠. 소년 파라오인 투탕카멘은 왕조의 역사에서 지어진 덕분에 그의 무덤이 도굴꾼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덤에서 엄청난 보물들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야기들까지 덧붙여지기 시작했죠. 이집트 열풍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쿡은 다시 호텔을 열고 나일강 크루즈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이집트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고 토마스 쿡의 나일강 크루즈에도 영국인과 미국인이 비슷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드스타라인 크루즈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크루즈는 뉴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쉽게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 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크루즈를 타는 동안 동료 여행자들을 만나 사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에게는 보안 서비스도 제공되었죠. 크루즈사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집트 여행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세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했고 부모들에게는 학교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미국인 여행객들은 순식간에 증가했습니다.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의 방문객 수는 1922년에 37,000명에서 1926년에는 14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집트 여행에서 미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집트의 인기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워드 카터나 조지 레이스너 같은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미국의 박물관들도 상당한 양의 이집트 컬렉션을 보유했죠.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콜베르가 주연한 영화 클레오파트라와 영화 미라가 개봉했습니다. Is it dead or alive? 헐리우드에는 그라우먼의 이집트 극장도 오픈했는데요. 세계 최초의 영화 시사회가 열린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집트식 문양이나 패턴이 들어간 패션이나 장식이 유행하였고 아르데코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역시 이집트 오벨리스크의 디자인을 참고했고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로부터 선물 받은 오벨리스크를 뉴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1달러 지폐와 미국의 국장에도 피라미드가 나오죠. 피라미드는 영속성, 안정성, 그리고 고대 문명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천장에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학문과 문명의 발전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서 멤피스란 도시의 이름도 이집트의 멤피스에서 따왔습니다. 1993년에 지어지긴 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룩소르 호텔도 완전한 이집트 테마로 지어졌죠. 이집트 열풍과 관광산업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로 안내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여행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의 발달이었습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집트를 찾아 경이롭고 이국적인 풍경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스의 사진작가인 장가키 형제도 이집트의 명소들과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전통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이 사진들은 인기가 있었고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사진을 사서 돌아갔습니다. 토마스 쿡도 회사의 팜플렛과 출판물에 사진을 넣었고 아직 이집트를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 보는 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였습니다.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들까지 어떻게든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비 없이 140m가 넘는 높이를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는 여러 낙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낙서는 13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행가나 선교사, 학자 등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낙서를 남겼죠. 정상에서 기자와 카이로의 전경을 보고 이런 멋진 감성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몰을 보는 것은 상당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아예 테이블과 의자까지 가지고 올라가 티타임을 가지고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피라미드와 비행선이 함께 찍힌 모습도 있네요. 이렇게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유명한 관광 코스이고 유행이었지만 너무 위험하고 유적을 훼손할 수 있어 금지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기념사진을 남겼는데요. 영국의 왕자였던 에드워드 7세도 방문했고 이 사진만 해도 여기에 러시아 왕자와 스웨덴, 그리스 왕자가 있죠. 윈스턴 처칠 역시 이집트를 방문했고 나일강 크루즈를 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가 에거시 크리스티도 나일강 크루즈를 타고 이집트를 여행했는데요. 아스완의 올드 캐터렉트 호텔에서 그녀의 유명한 소설인 나일강의 죽음을 집필했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이집트를 여행하고 대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갔는데 힘들었지만 그 풍경이 대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1930년대에 이집트를 방문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봤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호주군도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들은 캥거루까지 데리고 왔네요. 아마도 피라미드를 본 최초의 캥거루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절단도 수에즈 운하를 지날 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집트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은 아마 조선의 보빙사일 겁니다.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는 미국 대통령 아서를 예방하고 미국 군함을 통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로마와 런던, 파리 등을 둘러보고 수에즈에 도착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봤죠. 하지만 동행한 미국인에 의하면 조선의 사절단은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거나 내부로 들어가 구경하는 것은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 관광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중단되었고 이집트는 영국군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관광이 재개되었지만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는 물론 토마스 쿡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관광산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인들 스스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여러 복원 프로젝트들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일강 크루즈도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후르가다와 샤르մ 엘 셰이크 등 수많은 홍해 리조트들도 생겨나고 기자에는 새로운 대규모 박물관이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여전히 풀지 못한 비밀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집트를 찾는 발걸음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